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처럼 더워질 시기가 되면 한 번쯤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고 생각하면 웃음만 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했던 결혼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이제는 30대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일하셨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겠다면서 저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 항상 부모님과 붙어 있는 건 좋았지만 음식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식재료도 다양했고 향신료도 다양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부모님들은 음식이란 것이 배를 채우는 용도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먹는 시간. 그러니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스로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부모님의 식사도 같이 일하는 분들의 식사도 챙길 수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주 어린 나이에 요리라는 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다니시는 곳들이 워낙 학교도 또래 아이들도 찾기 힘든 곳이었던 데다가 어린아이 혼자 외출하기도 위험한 곳이 많다 보니 그냥 집에서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식재료들을 접하고 먹어보고 요리하다 보니 일찌감치 요리 실력이 늘었고 그 덕분에 일찌감치 제 적성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업에는 소홀하게 되더군요. 사실 학교란 곳 자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워낙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 교육 과정이 달라 때맞춰 다니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고, 홈스쿨링으로 어느 정도 정규 과정을 따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한국식으로 본다면 저의 공식적인 학벌은 중졸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은 일찍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일을 찾고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 미국이었으니 아마도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한국 분이세요? 반갑네요. 그런데 이 근처에 학교가 있던가요? 사실은 며칠 전에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요. 다시 못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쪽한테 반해서요. 번호 물어보려고 일주일째 매일 출근 중인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큰일 나서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자주 오던 한국인 유학생인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은 꽤 있었지만 다 무시했었는데 그때는 왜인지 저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특별히 잘생기지도 특별히 멋지지도 특별하게 귀티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참 희한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또래들과 만날 일이 적다 보니 연애가 처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 실수 아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이었고 서로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는 아직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혼자 낳아서 기르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이왕이면 미래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나와야지. 세상에. 그럼 뭐부터 해야지? 결혼부터 해야 하나?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우선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결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남자는 당황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으니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꿈을 위해 먼 타국 땅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텐데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 남자를 보니 제가 남자를 잘 골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남자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는 일에 동의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나라가 상관없으니 미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임신을 한 뒤로는 유난히 심한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일을 쉬고 있는 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랜 상의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고 새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비행기에 올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게 문제였을까요? 한국에 들어온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예상과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났다고? 아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왜 거기서 연애를 해? 넌 얌전히 공부하던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여낸 거니? 거기다 덜컥 임신까지? 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결혼 전에 덜컥 임신부터 해? 그리고 임신을 했으면 여자인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왜 장래가 창창한 우리 아들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앞길을 막는 건데?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상당히 무례하다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손주가 생겼다는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저는 아들의 공부를 방해한 천하의 악녀였고 저의 소중한 아이는 아들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이었어요. 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은 어떻게 만난 건데?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왔다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봐서. 식당? 너 지금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냐? 세상에, 설마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한국에서 나왔니? 아니면 미국에서 나온 거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저 대학 안 다녔는데요. 대학을 안 다녔어? 왜? 너 공부 못했니? 대학에 갈 필요를 못 느껴서요. 더 정확히는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사실 일을 워낙 일찍 시작해서요. 제가 10대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럼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일했다는 거야? 너 날라리였니? 아니면 깡패야 뭐야? 아니면 집안이 그렇게 힘들었어? 도대체 왜 고등학교도 안 다녔다는 거야? 그거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무슨 꼴을 보면서도 버텼는데 어디 저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서는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꼴을 보여? 워낙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분이시라 충격도 크셨던 건가? 저는 그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가족관계가 미친 것 같았죠. 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아들이 결혼할 여자니까 내가 같이 살 남자의 부모니까 어쨌든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이게 될 거니까 인사를 하러 간 것이었지 우리 사이를 허락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로 계획도 다 끝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알아놓는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도 이상하고 하여튼 전부 이상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 기준에서 학교를, 그것도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거나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으시는 듯 했어요. 거기다 상상력은 어찌나 뛰어나신지 제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100만 가지는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상상 속에서 저는 왕따 가해자였고 왕따 피해자였고 사회 부적응자였고 때로는 불량 학생이거나 머리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바보기도 했어요. 니네 부모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애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니?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자식 교육은 놓는 게 아닌데. 니네 부모님은 안 봐도 뻔해. 얼마나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일지.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험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벽에 대고 말하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지금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임신한 것도 알리지 못했고, 그러니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은 후에 하고 싶다고 하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콩가루 집안일 줄 알았어. 하긴 부모가 신경을 안 쓰고 버려뒀으니 네가 이렇게 자랐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자랐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지만 답을 듣는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부끄러운 듯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더 잘하겠으니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것이니 절대 나쁜 분은 아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의 장점을 잘 알아줄 것이라고요. 저는 또 어리석게 그걸 그냥 수긍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저와 한 집에서 살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과는 문제가 없으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무리 저에게 막말을 해도 안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요. 우리 엄마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안 그러셔. 자기 배도 나왔고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적응도 힘들 텐데 지금 결혼식 준비까지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 거 알고 걱정해 주시는 거야. 혹시라도 오해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남편은 어떻게 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며 하는 말들도 무조건 겉으로만 저러시는 거다. 속은 따뜻한 분이다. 지금은 처음이라 그렇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하며 포장하는 남편을 보니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괜히 한국에 들어왔나? 이 남자와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아이의 아빠로 괜찮은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만둔다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은 가까워졌으니 당장은 좀 버텨보자 하고 생각했어요. 그저 곧 있을 아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실제로 괜찮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빴거든요. 바로 저의 시동생, 남편의 동생 결혼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거든요. 난 정말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여자 문제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기로 했다.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런 여자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애 너는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게 그냥 일찌감치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겠어. 이번 주부터 당장 맞선부터 보자.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이미 한 번쯤 걸러진 여자니 조건은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만나서 네 취향에 맞는 여자를 찾아봐라. 부디 너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는다. 시어머니는 시동생도 저처럼 조건이 엉망인 여자를 데려오면 큰일이라면서 조건이 좋은 여자들과 줄줄이 맞선 약속을 잡아 놓으시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셨습니다. 그거야 시어머님의 며느리 취향이고 희망이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징그럽다 싶을 만큼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본인이 바라는 며느리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난 사람을 판단하는 제일 기본이 바로 학벌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창시절 보냈는지 과거가 보이는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미래도 예측이 가능해지지. 거기다 여자는 특히 학벌이 중요해. 애들 머리는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이제 니들은 어쩔 거냐? 혹시라도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도 문제일 거다. 애들이 커서 왜 엄마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이러면 니들은 뭐라고 할 거니? 내가 그 상상만 해도 어지럽다. 지금이야 서로 좋으니까 그 뱃속의 아이가 니들 맘대로 될 것 같겠지만 이제 그 애가 커서 너를 무시하는 걸 경험해봐야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구나 할 거다. 저라면 저렇게 조건을 맞춰서 매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를 탐색하고 비교하다 보면 자괴감이라도 들 것 같은데 다행인지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의견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별 걱정을 다 하네. 아이, 당연히 나는 학벌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여자라고 결혼할 거야. 아이, 설마 내가 형처럼 여자 얼굴만 보고 데리고 와서 엄마 쓰러지게 하겠어? 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아이, 걱정 마. 그래, 제발 그래주라. 너까지 그러면 정말 엄마는 사는 낙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의 삶의 의욕마저 뺏어간 며느리가 되었더군요. 듣고 있으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였고 제가 낳은 아이의 할머니가 될 사람이니 그럼에도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는 한성질 한다고 유명하다는 저였지만 참 많이 참았습니다. 저와 일했던 사람들이 봤다면 아주 쓰러질 법한 모습이었죠. 그나마 그런 자리가 몇 번이고 계속되니 남편도 조금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속물적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한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첫 손주를 품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당분간은 엄마 연락도 받지 말고 좀 거리 둬보자. 결국 남편이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아예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제 전화에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력을 무시한 거였죠. 제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불러도 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와서 배를 눌렀습니다. 세상에, 너 살아있었구나. 나는 너 죽었을까봐 걱정돼서 와봤다. 적어도 손가락은 부러진 거지? 아니면 감히 시어머니 연락을 씹는 게 말이 되니?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는 거니? 집 앞으로 와서 미친 듯이 배를 눌러대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하면 남편도 없겠다 더욱 거침없이 질러댔습니다.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을 거면 최소한 살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이 입덧한다고 위해주니까 엄살만 늘어나서는. 너 입덧도 다 어리광이야.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넘쳐나고 내가 정말 이런 꼴 보려고 아들을 그 정성으로 키운 게 아닌데 정말 이게 무슨 악몽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받다 보니 집이란 공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항복을 해야죠.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바로 받았고 부르시면 그냥 찾아갔습니다.
최소한 제 영역으로는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을 알려주겠다며 그렇게 집안 살림을 시키셨습니다. 입덧 때문에 정작 저희 집도 제대로 치우거나 남편 식사도 챙기지 못하던 저였는데 시댁에 빨래며 청소를 참 알차게도 시키더군요. 어떤 날은 아예 부엌에 엄청난 식재료를 쌓아놓기도 하셨습니다. 너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지? 그럼 어디 그거라도 해봐라. 오늘 내 친구들 올 거니 제대로 잔치 음식 좀 만들어봐. 입덧 때문에 힘들기는 했어도 청소나 빨래보다는 요리가 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음식들을 보고 칭찬 한 번 한 적이 없이 그저 타박만 하셨어요. 세상에, 너는 그나마도 쓸모가 없네. 손님을 불렀다고 하면 좀 제대로 모양 있게 만들어야지. 어디 이따위 걸 만들어서 날 창피 주려고 하니? 하긴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아유, 재료만 아깝게 됐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매번 저에게 요리를 시키셨고, 그러다 시어머님이 초대한 손님들과 제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줌마, 음식 준비 다 끝났으면 얼른 가보세요. 라며 저를 쫓아내더군요. 제가 며느리라는 것을 소개시키기가 싫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아예 며느리가 없는 척 하고 싶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저를 출장 요리사라도 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쫓아냈고 그러면 오히려 손님들이 저를 안쓰러워 하더군요. 세상에 저렇게 배가 불러서도 이런 일을 하러 다니네. 안 됐다. 얘, 팁 좀 챙겨드려라. 아줌마, 고생 많았어요. 힘들어도 좋은 날 올 테니까 힘내요. 그런 날은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점점 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은 상황에서 몸을 움직이니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불려가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손님이라면서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다 보니 뭔가 배가 땡기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한 뒤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못 가게 막으시더군요.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오늘은 그냥 시켜서 드시라고 하면서 가려는데 어떻게 손님을 초대하고 배달 음식을 대접하냐면서 병원을 가더라도 음식은 다 해놓고 가라고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배는 점점 땡겨와서 식은땀까지 나는데 귀를 터주지는 않고 아직 진통이 오면 안 되는 8개월 차라 불안하기는 하고 결국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도착해서 앰뷸런스를 부를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쉬어하지 말라면서 저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고 있었다더군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가서 그런지 조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가 몸 상태가 너무 나쁘다며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와 남편은 차라리 시어머니가 부르지 못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를 보지 않으니 살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쫓아와서 잔소리를 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에서 남편 외에 보호자는 안 된다며 막아주시는 덕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더군요. 나는 왜 시어머니를 피해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이게 정말 맞는 관계인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럼 그 사이에서 남편은 속상해하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이것의 반복이다 보니 나만 없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싸울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냥 빠져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 같은 병실을 쓰는 산모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듣지를 마.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해. 그러다가 말이 좀 끊기는 것 같다? 그러면 호응을 해. 아, 네, 그렇죠. 같은 거 있잖아.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10에서 9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한 한 개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다 경청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혹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으면 그냥 네, 어머님, 어머님이 맞으세요. 그러면 돼. 그런데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원래 다 그래. 자기 시어머니면 특별히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냥 그래. 다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니까 와, 우리 시어머니 왜 저러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 내가 잘하면 될까? 그것도 고민하지 마. 자기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아. 그냥 시어머니들은 그냥 그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지만 그게 한국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고 다들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모든 평화가 마음에서 온다더니 정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편하더라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으련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아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눈을 마주쳐도 좋고 입이 오물거리는 것을 봐도 좋고 웃는 것, 우는 것, 뭐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으니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너 혹시 고아 아니니? 어떻게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이렇게 모른 척을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너 진짜 부모가 있기는 한 거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은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지에 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당장은 못 나오시나 봐요. 안 그래도 저희 애기 보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나오신다고는 하셨어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연락 안 되는 곳이 어딨고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딸 자식이 출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너 다 거짓말이지? 너 엄마 아빠 없지? 맞지? 네가 귀신을 속여라. 나는 못 속인다.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혹시 니네 부모님 범죄자니? 어디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한국도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갑작스럽게 자리를 못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매일 통화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니?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꼴을 보니? 며느리는 중학교밖에 못 나온 반푼이에 사돈이라고는 범죄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됐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못 믿는다. 네가 얼마나 혓바닥을 잘 놀려서 우리 아들을 속였는지 몰라도 나는 어림도 없어. 또 제 말은 다 끊어먹고 혼자서 상상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 욕까지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며 울컥했어요. 하지만 한국 시어머니는 다 그렇다는 충고를 떠올리며 그래, 뭘 스트레스 받으며 설명을 하냐 싶더라고요.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다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포기를 시어머니는 항복으로 이해하신 것 같더군요. 너는 좋겠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렁뱅이가 임신공격으로 우리 아들같이 능력 있는 남자 꼬셨으니 팔자 제대로 핀 거지.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놀 거니? 이제 입도 핑계도 안 되니까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냐. 아직 아이 100일도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돌은 돼야 새로 일을 구하지 싶어요. 또 핑계는 애가 돌 된다고 네가 일할 것 같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우리 아들 등골 빼면서 집에서 노는 거 절대 못 보니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특별히 널 써주겠다고 하더라.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순대국밥집을 하나 오픈했는데 마침 주방 아줌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점심시간 바쁠 때 나가서 하루 5시간씩만 일하면 100만 원씩 월급 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는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서 일해. 어머님, 제가 순대국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제 전공 요리는 한식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아직 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도 없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은 제가 구하고 싶을 때 제가 구할게요. 그리고 제가 벌어놓은 것도 있어서 다행히 아직은 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설사 제가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저희는 한 가족인데 같이 벌어서 같이 쓸 수도 있죠. 이것 봐. 본색을 드러내는 거 봐라. 배운 게 없으니 염치도 없지. 어디 우리 아들한테 기생을 하려고 해? 내가 그 꼴 두고 볼 것 같아? 네,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저도 어느새 시어머니에게 적응을 했는지 이상한 곳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일당으로 취직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의 내공이 쌓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쪽도 전력을 보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를 보이며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결정하고 집으로 인사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보는구나. 그래, 학교도 직업도 집안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애가 우리 아들들 짝이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엄마 또 왜 이래요? 나하고 약속한 거 잊으신 거예요? 이러실 거면 저희 일어날게요. 일어나긴 어딜 일어나니. 큰애야, 드디어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해줄 일이 생겼지 뭐니? 자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맏며느리가 시동생들, 시누이들 결혼을 책임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동생 결혼식은 네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라. 작은 애는 일이 바빠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새가 없을 거야. 원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게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큰애 네가 자잘한 심부름들 몸 쓰는 건 나서서 다 해주고. 알았지?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아직 식을 못 올렸는데 동생 결혼 준비를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 내가 니들한테 결혼식 하지 말라고 했니? 제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 식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그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니들도 결혼할 거면 미리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도우면서 니들 결혼 어떻게 할 건지 예상도 세우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혹시라도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해도 수준 차이가 나서 비슷하게도 못하겠지만. 엄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잔뜩 화를 냈습니다.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 저를 대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제 분노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돕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좀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래 동성의 친구가 없었고 자매나 가까운 친척도 없었던 터라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된 또래의 여자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한 집안 며느리들이 잘 지내야지 집안이 편한 거다. 둘이 수준은 너무 다르지만 어쩌겠니. 잘난 사람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줘야지. 그네 너는 네가 형님이라고 어줍잖게 동서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그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동서가 들어왔으니 하나라도 배울 게 있겠거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시키는 건 무조건 잘하고 알겠니? 이번 결혼 준비부터 알았지? 어머,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님한테 그래요. 형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아래 사람으로서 잘할게요. 그래도 결혼 준비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일도 하면서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버겁긴 하네요. 멀쩡한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가 어디 쉽겠니? 다 그게 네가 인정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집에서 노는 사람 있으니까 그 손도 빌리고 그러는 거지. 가족이 될 사람이니 좋게 좋게 도와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결혼식 준비라는 게 어떤 건지 미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 결혼식에 대해서 봐두면 내가 결혼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내가 결혼할 때 도움이 되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하는 것 같던 동서될 사람도 어느 순간 저를 점점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자기가 만만하게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형님, 어제 찾아오신 한복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구김없게 잘 들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름 졌잖아요. 이거 내일 스튜디오 촬영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시 타신 거죠? 그러니까 접혔죠. 제가 서서 버스 타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동서, 지금 선 세게 넘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거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돈 주고 사람을 써도 그렇게 말하면 갑질이란 소리 들어. 근데 하물며 나는 동서 윗사람이고. 윗사람은 개뿔? 나이 많은 게 벼슬인 줄 아나? 동서! 어머, 들리셨어요? 귀는 잘 들리시나 봐요. 그러게 어릴 때 공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중졸이 뭐예요, 중졸이? 제가 지금 형님이랑 한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정말 형님 때문에 결혼 엎으려고 한 거 겨우겨우 참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형님 행세할 생각 말아요. 동서, 내가 학교를 어딜 다녔고 어떻게 살았건 내가 동서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동서한테 그런 걸로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 식이면 내가 동서 결혼 반대해야 하는 정도인 거야. 반대요? 해보세요, 어디. 제 결혼이 엎어지나 형님이 이 집안에서 쫓겨나나. 설마 뭐 미국식 마인드신 거예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런 거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급이 있어요. 거기다 후천적인 건 더욱 그렇고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노력해서 얻으셨어야죠. 도대체 왜 노력이란 건 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세요? 저 그런 사람들 정말 극혐합니다. 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어쩜 그렇게 다다다 쏟아내는지요. 평생을 한 번도 게으르게 살아본 적도 없고 항상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 설사 제가 평생을 게으르게 살았다 한들 그게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막말을 하는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선의로 대하는데 반대쪽에서 악으로 대응한다면 저도 굳이 상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고 동서도 최대한 부딪히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생각했고 제 남편도 그런 제 의견에 적극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집안 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어머님 첫 생신이시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생신날 식사는 아주버님이 대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약하기 어려운 핫한 곳을 예약했어요. 호텔 뷔페인데 실력 있는 셰프에 잘 나가는 요리사들도 많은 곳이래요. 거기 예약하려고 해도 3달쯤 예약이 꽉 찼는데 마침 제가 거기 보조 주방장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 친한 친구분 아들이라서 자리를 뺐어요. 세상에, 그런 곳을 네가 예약했어? 어머, 이게 무슨 호강이니? 내가 무슨 복에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호사를 누리겠구나. 고맙다, 고마워.
아니, 호텔 뷔페에서 자기가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약만 해준 건데 그렇게 생색을 내는 동서나 그걸 또 기특하다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참 잘들 논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뷔페는 저도 궁금했던 터라 그냥 참고 함께 갔어요. 세상에, 여기 정말 고급스럽구나.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호강을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니? 정말 대단하다. 역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어머님도 참 별거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들 옆에서 서로 나쁘끄러운 소리를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음식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동서의 말이 맞긴 하더군요. 보통 호텔의 뷔페는 한 가지 테마로 꾸며지는 전통 레스토랑보다는 음식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텔의 뷔페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프렌치, 한식, 중식, 일식까지 재료도 신선하고 요리법도 깔끔하고 도전적이었어요. 특히 샐러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이건 제일 먼저 먹는 것이 가벼운 샐러드예요. 샐러드의 재료를 어떻게 손질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그 식당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그 샐러드의 종류가 다양해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음식을 가져온 접시를 본 시어머니와 동서가 비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데를 오면 뭐라니? 사람이 싸구려니 입도 싸구려라 좋은 걸 먹을 줄 모르는 걸. 비싼 거 다 놔두고 저거 먹는 꼬라지 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딜 데려갈 수가 없어. 어머님도 참. 왜 미식가가 3대에 걸쳐야 태어나는데요. 미식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부터 열심히 먹이고 노력해야지 겨우 가능한 거래요. 하긴 어려서부터 맛있는 걸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을 테니 제가 무슨 맛을 알겠니. 그래도 정말 부끄러워서 같이 다니기가 싫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일 텐데 그건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정말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실감만 다시 들더군요. 기분 좋게 먹고 있던 음식 맛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포크질을 멈추고 있는데 야, 그만 먹을 거면 가서 음식이나 더 가져와라. 저쪽에 스테이크 굽는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지? 가서 스테이크나 받아와. 비싼 거니까 넉넉하게 여러 장 받아오고. 아까 보니까 1인당 한 장씩 주는 것 같던데요? 그럼 하나 받아다 주고 또 가서 줄 서면 될 거 아니야. 넌 정말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니?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라니까.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스테이크를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서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셰프가 홀에 등장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보며 음식들을 체크하고 자신을 뒤따르는 다른 요리사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거나 지적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알고 있다던 셰프도 저렇게 홀을 순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스테이크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그 순간 그 유명하다는 셰프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낯이 익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한 순간 그 셰프도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더군요. 마리아? 오 마이 갓. 아이 마리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세상에. 아이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세상에, 당신이 왜 한국에 있어요? 당신이 만든 요리에 감명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까지 만나다니. 나 정말 행운아예요.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했죠.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는요. 다들 인사해. 나의 요리 스승이자 존경하는 멘토. 천재 셰프 마리아야. 그 순간 셰프의 뒤에 있던 보조 요리사들도 일렬로 늘어서서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설마 한국에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나중에 일하게 되면 꼭 연락 줘요. 꼭 가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셰프는 자기 연락처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란에 결국 호텔의 지배인까지 달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셰프에게 설명을 들은 지배인이 제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마리아 씨, 우리 호텔에서 일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연봉은 최고 대우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감사한데 제가 지금 육아 중이라서요. 어떤 조건도 맞춰드릴 테니 꼭 연락 주세요. 네, 고마워요. 셰프들과 지배인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자 시어머니와 동서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인사를 해? 너 저 사람들 어떻게 알아? 저도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요리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드디어 저희 시어머니가 저의 학벌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떠들려고 해도 듣지도 않던 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보단 말 그대로 사람 고치는데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고나 할까요? 남들은 두 분이 사명감 넘치는 진정한 의사의 표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부모님은 환자를 만나고 고치는 걸 세상 어떤 것보다 재미있어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일을 좋아하셨고 보람있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일이 취미가 되는 덕업일치의 경지셨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항상 본인이 평생 재밌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하셨죠. 어쨌거나 그렇게 환자 고치는데 진심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섬이나 오지로 환자를 만나러 다니시더니 제가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 아예 한국 병원은 정리하시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곳, 의사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들을 선택하셨죠. 너무 위험한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며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 참 열심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런 곳들이 주로 전쟁과 가까운 곳 혹은 먹고 살기도 힘든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제가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네, 다 핑계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다면 어떻게든 공부를 했겠죠. 오히려 세계 각국의 여러 학교를 경험하며 더 수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리가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예전에 함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근무하셨던 동료분께 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계신 곳에 호텔 조리학교를 다니다가 제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어 나갔던 호텔 요리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17살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나이로 17살이 되는 해부터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칼을 쓰는 솜씨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본인들을 닮은 거라고 하세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칼을 드는 것과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칼을 드는 것이 결국 같은 것이라면서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미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워낙 주방에만 박혀 있어서 그런가 사실 사회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고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좀 쉽게 사랑에 빠진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나 동서의 막장 행각에 대처하는 게 어리숙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막말을 하고 뭐 그런 악순환이었던 거죠. 뭐야? 그럼 니네 부모님이 의사라고? 진짜? 그리고 너는 미국에서 호텔 조리학교 다닌 거면 그냥 중졸이 아니잖아. 중졸은 맞죠. 일반 학교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선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과 동서는
말 그대로 경악하더군요. 그동안 제 말을 정말 하나도 믿지 않고 계신 거였어요.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본인들이 그런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으니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 마침 그때쯤 드디어 저희 부모님도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이후 두 분은 그동안 저 때문에 자제하셨던 거라면서 정말 오지 중에 최고의 오지, 전쟁 지역 중에 최고의 전쟁 지역만 찾아다니는 바람에 정말 연락이 힘들었었거든요. 더구나 그런 곳들은 지원자가 없어서 후임자를 구하기 힘든 바람에 제가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결혼을 했다는 것도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모두 전에는 들었지만 한국으로 나올 수는 없어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세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이는 처음 만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싱글벙글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았고 저희 남편도 처음 만난 장인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받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20년 만에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시겠다면서 한동안 저희 곁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도 본인들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기는 무리일 것 같아 어디 조용한 무인촌이나 섬으로 가서 병원을 차리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의대 동기들과 지인들의 부탁으로 간간히 수술을 하러 가시거나 강의를 가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봐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아이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호텔 지배인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조르는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복귀한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역시 저는 주방 체질인지 정작 일을 시작하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시댁의 막말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제가 중졸이라는 조건도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시선이 바뀐 게 이유라면 이유겠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기대도 아예 사라진 듯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기대도 버리니 덕분에 하루하루가 편하고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서 저처럼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변해야 하는 건 본인이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보는 상대라고 말해주면서요. 그러니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똑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본인과 시간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